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5살 남자입니다. 이런 곳에 제가 글을 쓰게 될 거라곤 살면서 생각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제가 겪은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는 일을 잘 못했었습니다. 주의 집중력 부족이라고들 하죠. 부모님도 걱정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남자아이들은 원체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집중해서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질 못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넘쳐 흐르는 에너지를 소모하게끔 하기 위해 스포츠 학원을 다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져서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제 꿈은 태권도 선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다 보면 한두 군데는 다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파링을 하다가 상대 기술을 어깨로 잘못 방어하는 바람에 어깨 쪽 연골을 다치고 말았어요. 순간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대수술을 하게 되었고 의사가 이제 운동을 하지 말라는 말에 선수로서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체육 특기생으로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운동만 했던 제가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 펜을 잡아야 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뒤늦게 또래 애들이 하는 진도를 따라가려 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았고 솔직히 많이 방황했습니다. 대학 진학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지원아, 너 대학교는 포기했어? 선생님이 오늘까지 지원할 대학교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그랬잖니. 그게 제 성적으로 어디 대학교 입학도 못할 것 같아서요. 가서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벌써부터 그렇게 힘이 빠지면 되겠어? 입시는 원래 힘든 거야. 너가 그렇게 공부에 자신이 없으면 체육 쪽으로라도 지원해보는 게 어때? 선생님, 제가 엄청 화려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깨도 안 좋아서 분명 실기시험은 붙지도 못할 거예요. 너 그러면 띵띵대학교 사회체육학과에 한번 지원해봐라. 여기는 실기시험이 없어서 성적 100%인데 아마 너 성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선생님 덕분에 그 학과를 수시로 붙었고 포기했던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원해서 간 학과가 아닌 탓에 수업은 정말 하나 재미없고 그냥 따분하게 세월만 보내는 느낌이었어요. 점점 졸업할 시기는 다가오고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차에 늦기 전에 여행이라도 실컷 다녀오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배달 알바를 하며 돈을 모았었죠. 그리고 방학 때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부산으로 배낭여행을 갔어요. 부산에서 커피로 유명하다는 카페에 갔는데 와, 정말 맛있더군요. 평소에 아메리카노도 써서 못 먹는 제가 맛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순간 커피를 타주시는 바리스타분이 엄청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인천으로 돌아왔어도 그때 그 커피가 계속 생각이 나서 자연스레 커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취미로 하려고 했는데 필요한 도구 이것저것 사서 제대로 시작해보자는 마음에 자격증 준비까지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고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따는 데 성공했어요. 어차피 전공 살려봤자 잘 하지도 못할 것 같아 부모님에게 사업자금만 도움받고 작은 카페를 차리게 됐습니다. 창업은 처음이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복이 좀 있었는지 2년 정도 일했는데 카페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단골도 차츰 생기더라고요. 아름아름 커피가 맛있다고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찾아오실 정도였어요. 경험 삼아 차려본 카페여서 평수도 작고 테이블도 별로 없고 1인 카페였지만 매출이 늘어서 근처에 더 큰 평수로 옮겨서 재오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커피 말고 디저트도 맛있게 만들기 위해 직접 유명한 카페도 찾아가서 먹어보고 유튜브로 레시피도 알아보면서 팔았더니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매출이 3배가 껑충 뛰더군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근처에 분점을 2개 더 차렸어요. 매니저를 고용하고 저는 점장으로 일하며 3개의 카페를 관리 운영했어요. 어느새 이 근방에서 유명한 카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죠.
돈을 1억 정도 벌었을 때는 부모님에게 그동안 빌려주신 돈을 갖고 나서 부모님께 지점 한 군데 점장 자리를 넘겨주었어요. 평수가 넓어졌지만 본점만큼은 아직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점만큼은 따로 직원을 구하지 않고 제가 매일 출근해서 일했어요. 그러던 중 단골 손님인 남자분과 친해졌는데 카페 근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저에게 여자친구 있는지 묻길래 애인 없이 지낸 지 오래라고 말했더니 여자 소개해주면 만날 의향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외롭긴 했지만 가게 운영을 저 혼자 하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안 될 것 같다고 했지만 일단 가볍게 한번 밥이라도 먹고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이 왔고 가게를 비워둘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게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따로 잡지 않았어요. 자영업은 다 그렇지만 언제 한가할지 예상할 수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카페 주위에 회사 조금 있다 보니 아침부터 낮 2시까지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까지 바쁘다가 조금 한가해질 무렵 소개받은 여성분이 카페로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엄청 미인이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몇 번 뒤돌아서 다시 볼 정도로 묘하게 시선을 끌어당기는 매력 있는 여자였어요.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해보니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간 낯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수줍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소개로 만난 탓에 연락처를 교환하고 빠르게 사귈 수 있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연애도 정말 잘 됐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죠. 그러다 결혼이란 걸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뜻밖의 소식에 저는 놀랐고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 이것 또한 행복이겠다 싶어서 웃으면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했습니다. 아내는 천성이 순하고 거절을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제 의견을 한 번도 굽힌 적이 없는 지고지순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잘 지낼 자신이 있었어요. 임신을 알게 된 장인어른은 무척 놀란 듯 보였고 장모님은 어색하게 제 얼굴을 쳐다만 보셨어요. 그저 죄인이 된 듯 했어요. 그래도 제가 평생 아내를 책임질 수 있다고 장인어른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더니 장모님께서도 배가 더 나오기 전에 결혼식 얼른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장모님께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결혼할 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아내한테 돈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사회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벌이가 좋은 직장도 아니었고 한창 젊을 때 제 실수로 인해 애엄마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 신혼집과 결혼식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다시 부모님에게 도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홀몸이 아니니 처가댁과 가까운 신혼집으로 구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전적으로 결혼 준비를 맡겼습니다. 계속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여자에겐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3일 동안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나서 곧바로 아내를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사실 신혼여행도 가지 말자고 했는데 아내가 가고 싶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국내에서만 다녀왔는데 매일 밤 속이 안 좋아서 구토를 했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지더라고요. 역시나 의사 선생님이 쓴소리를 하시더군요. 산모분, 요즘 무리하신 적이나 스트레스 받은 적 있으시죠? 상태가 조금 불안하네요. 정상적으로 착상되려면 절대 스트레스는 피하셔야 돼요. 근래 결혼 준비한다고 조금 무리하긴 했어요. 스트레스는 글쎄요. 요즘 스트레스 안 받기는 어려우니까 별 수 있나요? 대하 상태가 조금 불안한 게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집에서 안정을 취하세요. 더 이상 무리하시면 조기 유산될 수도 있어요. 조기 유산될 조짐이 있다는 말에 아내는 당장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카페에 매일 출근하는 것보다 아내 몸조리를 돕기로 했고요. 아내는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었는지 남들보다 더 심하게 구토를 하더군요. 심한 입덧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니 아내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나마 달콤하고 상큼한 과일은 먹히는지
하루 종일 과일만 입에 달고 살았어요. 입덧이 지나고 나니 이제 먹덧이라는 게 시작되더라고요. 입덧은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하고 난리였는데 먹덧은 안 먹으면 속이 울렁거린대요. 아내는 여름이면 딸기, 복숭아, 귤이 먹고 싶거나 겨울이면 수박, 자두를 구해달라고 했죠. 그래도 제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힘들어하면서 견디는데 이런 거라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아내 상태가 좋아지려던 참에 매니저가 연락이 오더군요. 점장님, 저 그만두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것 때문에 힘들다는 건데? 자세히 말 좀 해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게 장모님이 너무 자주 오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인들까지 데리고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오시고 계세요. 사위가 사장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자주 오시는 거겠지. 매출이라도 올려주려고. 아니에요. 음료도 무료로 달라고 하세요. 한두 번이면 이해하겠는데 매번 올 때마다 무료로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도 알겠지만 아내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애엄마가 됐잖아. 내가 장모님이랑 아내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조금만 참고 장모님 요구대로 들어줬으면 해. 부탁 좀 할게. 매니저에게 힘들겠지만 장모님이고 장모님 친구분들이니까 요구사항 들어주라고 했어요. 이제 장모님도 제 가족이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라곤 저 하나뿐이고 공짜로 음료 몇 잔 제공한다고 카페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한테 안 좋은 소리 한다고 저한테 이득될 건 없잖아요. 매니저한테 하소연 아닌 하소연 같은 연락을 받고 한 달 뒤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점장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이유가 뭔데? 그때 다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 점장님 사정 다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참고 다녀보려고 했는데요. 진짜 장모님 해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장모님? 그냥 무료로 달라고 하면 주라고 했잖아. 다른 문제라도 있어? 점장님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단골 손님 다 끊겼습니다. 지인들이랑 맨날 여기서 모임하고 큰 소리로 떠드는 바람에 민원도 무지하게 들어오고요. 매니저 연락을 받고 저는 바로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단체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놔두고 2, 3인용 테이블 2개를 붙여서 카페 중간 자리에 앉아서 웃고 떠들고 있더군요. 그리고 매니저는 굳은 표정을 하고선 주방 가스레인지 앞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라면 파는 카페가 어디 있습니까? 카페 안에선 원두 냄새와 라면이 냄새가 섞여 역겨운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은 손님들은 인상을 찡그리고 짐을 챙겨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더군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라면을 들고 장모님한테 가고 있길래 손에 들고 있던 라면을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장모님은 얼굴이 일그러진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무리들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저희 카페에선 라면은 판매하고 있지 않은데요.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출출해서 매니저한테 끓여달라고 시켰어. 어떻게 카페에 음료만 팔아? 배고픈 사람들은 어쩌라고. 저희 카페는 커피 전문점이지 식사까지 제공하지 않습니다. 장모님도 출출하시면 밖에 나가셔서 드세요. 지금 카페 안에서 원두 냄새랑 라면 냄새랑 섞여서 역한 냄새 나거든요. 최서방, 지금 말하는 게 왜 그래? 얘기하다 보면 배고파서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뭐 외부 음식을 배달시킨 것도 아니고. 배달 음식도 안 되고 다른 음식도 취급 안 합니다. 그리고 제 매니저는 제가 고용한 직원이고 장모님 수발 들라고 고용한 직원 아닙니다. 심부름 시키시는 거 그만두세요. 아까부터 말 참 이상하게 한다. 내가 부려먹는 거라는 거야? 내가 최서방 장모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아니요, 안 됩니다. 매니저 고용주는 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장모님 무리들 때문에 손님들한테 민원이 많습니다. 자주 오시는 건 좋은데 공공장소에서 예의는 지켜주세요. 내가 지금 못 배운 거라고 돌려서 말하는 거야, 최서방?
어디 사위가 장모한테 눈 똑바로 뜨고 바득바득 말대꾸하는 건데, 어? 그리고 내 귀한 딸 유부녀 되기 전에 임신시켜놓고 이 정도도 못해줘? 혼전 임신시킨 건 결혼 전에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귀한 딸 저한테 맡겨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아내한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를 가진 건 아내니까요. 네 와이프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딸이라고. 그 딸 엄마인 나한테도 잘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사위라는 게 내 친구들 앞에서 장모 개망신을 줘? 한참 장모님과 언쟁하고 있는데 입구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더니 제 부모님이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기가 막힌 표정으로 서 있었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제 쪽으로 걸어오시더니 장모님을 쳐다보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다급하게 저는 매니저를 불러서 손님들한테 사과하고 주문 금액 돌려드리고 가게에서 내보내달라고 시켰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로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동네에서 소문도 안 좋게 날 거고 영업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았어요. 사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왜 제 아들한테 고함을 지르고 계시냐고요? 최서방이 건방지게 저한테 말하길래 예의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원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기는 한 건지. 아니 사돈, 지금 누구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겁니까? 그러는 사돈은 지금 이게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봤을 땐 제 아들보다 사돈이 더 교육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최서방이 말대꾸하는 걸 어디서 배웠는지 했는데 사돈한테 배웠나 봅니다. 하여간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고 하더니. 솔직히 말해서 제 아들이 부주의해서 임신한 건 맞지만 남자 혼자서 임신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그쪽 딸은 잘한 짓입니까?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장모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대화하면 싸움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 지금 너무 불쾌해서 이대로는 못 가. 최서방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나한테 속죄의 의미로 다른 동네에 있는 카페 하나만 넘겨. 장모님 말을 듣는데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대화 안 통하는 벽창호와 얘기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는지 벙찐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내 말 안 들려? 사돈 어른이 가지고 계신 카페 지점 나 한 개만 달라고. 오늘 내가 받은 모욕에 비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사돈, 사업이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때를 써서 되겠습니까? 지금은 보는 눈도 많으니 일단 돌아가세요. 아들이랑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어찌나 고집불통이신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거절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일단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셨는지 장모님을 어르고 달래더군요. 그리고 제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제서야 만족하신 장모님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진이 다 빠지더군요. 얼른 매니저한테 진심을 다해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말이죠. 그리고 장모님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제발 가게를 위해서 조금만 더 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 그래도 단골 손님까지 끊겼는데 능력 있는 직원까지 이룰 수는 없었어요. 매니저를 퇴근시키고 카페 문을 일찍 닫고서 어머니를 앉혀서 앞으로 장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했습니다. 사돈, 아까 안 보냈으면 대답 들을 때까지 안 갈 것 같아서 돌려보냈어. 오늘은 이렇게 수습해서 보냈지만 다음에는 확답 들을 때까지 포기 안 할 거야. 그냥 엄마가 돈 보태줄게. 사돈 말대로 가게 하나만 내줘. 엄마, 진심이세요? 싫어요. 여기 와서도 진상처럼 하는데 가게 내주면 얼마나 더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동네에서 자리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어쩌려고 그래. 사돈 포기할 것 같지도 않은데. 포기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지점 내줬다가 망하면 제 카페에도 지장 갈 거예요. 소문 퍼지면 걷잡을 수도 없을 거예요. 걱정과는 달리 또 찾아올 줄 알았던 장모님은
가게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도 출산일이 다가와서 따로 장모님을 신경 쓰지 못했었죠. 아내는 무려 10시간 동안의 진통 끝에 어렵게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조리원에 단 한 번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저한테는 귀한 딸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카페 내놔라고 하실 땐 언제고 참 어이가 없더군요. 아내는 한 달 정도 제가 예약해둔 최고급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저희 본가로 들어와서 살자고 저를 설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내한테 그 이유를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님도 우리 아이 보고 싶을 거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결혼하기 전에 살던 집 팔고 그 돈 엄마 주면 안 될까?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래? 그걸 왜 팔아? 그리고 신혼집을 팔아서 왜 장모님을 줘? 그 집 사준 건 우리 부모님인데. 섭섭하게 왜 그래? 내가 시댁 들어가서 잘할게. 그럼 됐지. 우리 엄마 한 성격 하는 거 알잖아. 나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너 아이 낳은 지 고작 이틀 됐어. 나한테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뭔데? 당신이 시집살이 하겠다고 해도 난 말릴 거야. 그런데 굳이 들어가서 살겠다고? 솔직히 말할게. 사실 엄마가 카페를 엄청 차리고 싶어 하더라고. 나 조리원에 있을 때 전화 와서 신혼집 팔아서 가게 안에 차리게 해달라고 말하셔서.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장모님은 여보 애 낳고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으면서 양심 없게 너한테 그런 부탁까지 하신 거야?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사실은 엄마가 우리 오빠는 엄청 아끼는데 나는 싫어해. 항상 첫째를 위해서 나는 희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진짜 지긋지긋하네. 대체 장모님은 왜 그렇게 카페 지점에 집착하시는 건데? 아내는 펑펑 울면서 이때까지 오빠를 위해 항상 희생했다고 서럽게 말하더군요. 본성이 착했던 아내는 장모님이 아들 선호 사상에 휩싸여서 대놓고 차별하는데도 반항 한번 못했대요. 오히려 오빠를 위해 살아야 된다며 세뇌 교육을 받은 듯 했어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늦은 나이에 굳이 카페를 달라고 하는 이유도 말해줬습니다. 아마 우리 오빠 때문에 그럴 거야. 아직 오빠가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을 못해서 알바만 한다고 엄마가 엄청 걱정하셨거든. 그래서 카페라도 차려주고 싶다고 하셨어. 잠깐만, 그럼 설마 결혼 허락해준 게 내가 카페 사장이라서 해주신 거였어? 아마 맞을 거야. 근데 난 진짜 자기가 좋아서 결혼까지 한 거야. 처음에 아기 가졌을 땐 예상치 못해서 울었던 거고. 아니, 그런데 넌 왜 너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 장모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 장남이고 차녀가 어디 있다고. 넌 서럽지도 않아? 나도 이런 내가 싫어. 그치만 엄마는 오빠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아무리 어릴 때부터 세뇌 당했다고 이건 아니지. 난 장모님 뜻대로 카페 지점 내줄 생각 전혀 없어. 그렇게 알고 여보가 장모님 설득시켜. 처음엔 그저 작은 의견 충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후에도 틈만 나면 아내는 저한테 오빠가 잘 돼야 된다며 주입시키려 하더군요. 그때마다 저는 칼같이 아내의 의견을 거절했고 결국 심해져서 각방까지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어야 하는데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이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의 애정이 식은 건지 아내는 이제 자기가 출산한 딸도 나 몰라라 하더군요. 모성애는 금방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저와의 관계가 나빠지니 자연스레 아기도 싫어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없을 때 갓난아이 분유 타는 것도 귀찮아했습니다.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그때부터 육아는 온전히 제 일이 되었고 카페 출근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속으로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딸이라서 실망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사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고 분명 아들 같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손가락을 잘못 봤다면서 딸이라고 말하는 의사 말에 아내가 실망하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들, 딸 차별하지 않고 딸은 딸대로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장모님의 카페 투쟁을 시작으로 육아 문제로 번지더니 이제는 서로 얼굴 보기도 두려워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른 아내가 정신 차리고 모성애를 느꼈으면 하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분명 자기 자식인데도 심하다 할 정도로 무신경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되고 지칠 대로 지쳐버렸었죠. 차라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장모님한테 카페를 차려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물어도 자기 신원을 밝히지도 않고 아내에 대해 말할 게 있으니 약속된 장소로 나오라고 하고 끊더군요. 처음엔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안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 자식 버려두는 것도 수상하고 저희 아내 이름을 아는 걸 보니 신뢰가 가기도 해서 약속된 시간에 맞춰 나갔습니다. 한 남자가 제 얼굴까지 알고 있는지 저보고 여기 오라며 손짓하더군요. 그러면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충격적이게도 아내의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옆에는 제가 아니라 앞에 있는 남자와 찍은 사진이었죠. 많이 놀라셨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은정이한테 못 들었을 테니까요. 두 분 결혼하기 전까지 저희 2년 동안 연애했었어요. 당연히 서로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고요. 서로 결혼까지 얘기했다면서 왜 헤어지셨나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은정이 제가 정말 많이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려고 은정이 부모님한테 결혼 허락 받으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는 바람에 못했어요. 초면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 은정이랑 헤어진 거 아닌가요? 은정이 저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야 하나요? 은정이가 낳은 얘기는 잘 크고 있나요? 은정이 닮았으면 이쁠 것 같은데.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여기 나오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설마 다시 은정이랑 사귀고 싶어서 온 건 아니겠죠? 눈치가 너무 없으시네. 은정이 임신한 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아이가 크면서 아빠를 닮아가던가요? 아마 아닐 텐데. 순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망치로 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남자가 은정이가 출산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직 아내와 연락하고 있었던 걸까요? 남자의 말에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아마 제 아기일 겁니다. 은정이가 저한테 얘기하진 않았지만 헤어질 때 은정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잡으려고 했는데 곧바로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하더군요. 아내가 낳은 딸이 제 아기가 아니라뇨.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준 장모님과 자기 배 아파 낳은 딸을 모른 척하는 아내. 둘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혼전 임신해서 급하게 결혼식을 올려야겠다던 장모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애초에 제 핏줄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아내를 돈 많은 남자와 결혼시키려는 장모님의 욕심이 치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맡겨둔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떨리는 손으로 비닐에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과 함께 유전자 검사센터에 돈 주고 의뢰를 했어요.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하니 하루 만에 휴대폰으로 결과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최서방이 어쩐 일로 온 거야? 혹시 사업 얘기 때문에 온 거야? 아유, 잘 왔어. 그러게 빨리 주면 좋았을걸. 고집은. 아니요, 그 얘기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장모님, 저한테 할 말 없으세요? 저희 결혼에 대해서건 아내의 임신에 대해서던지요. 제 질문에 아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장모님은 굳은 채 서 있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굳이 친자검사 결과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장모님과 아내에게 속아서 사기 결혼을 당해버렸던 거예요.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지 소름이 끼쳤어요. 오늘 제가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처음 보는 남자가 은정이 전 웨딩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장모님과 아내뿐만 아니라 장인어른과 형님도 벙찐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아예 다리에 힘이 풀려서인지 주저앉았고
장모님은 끝까지 버티고 있더라고요. 괘씸했습니다. 멀쩡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자식이 아니란 것도 말해주더군요. 진짜 당신들,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소중한 생명으로 사기를 칠 수가 있어? 최서방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나도 몰라. 최서방, 괜히 이상한 사람이 한 말에 휘둘리지 마. 오늘은 얘기할 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만 가봐. 끝까지 발뺌하시네요. 저한테 제발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여보, 내가 다 얘기할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나랑 따로 얘기하자. 어? 은정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따로 얘기할 게 뭐 있다고 그래? 장모님은 계속 발뺌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친자검사 의뢰한 병원에서 온 결과 메시지였죠. 예상대로 저는 친자 불이치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화도 나지 않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네요. 아기가 제 아이가 아니라고 하네요. 이렇게까지 증거가 나왔는데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궈나실 예정인가요? 알고 싶은 게 뭐야? 이미 다 알았다면서. 왜? 사과라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난 지금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정말 뻔뻔하십니다. 장모님, 저를 그냥 물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 돈 많아 보여서 허락했다. 왜? 우리 장남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야지. 그런데 어째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고 하더니 어쩜 돈 한 푼 안 넣어주려고 기를 쓰는지 원.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애 아빠 속여서라도 잡으라고 했어. 난 싫다고 했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었어. 저는 더 이상 말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장모님 집을 나왔습니다. 신혼집으로 가서 박스에 아내의 물품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아내의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현관으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을 보더니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못 본 척하고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퀵서비스를 불렀어요. 잘 들어. 난 더 이상 너랑 살 이유 없어. 짐은 고이 싸서 퀵으로 보내줄게. 그리고 네가 낳은 네 자식 지금 당장 데리고 가.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평생 옆에서 살면서 속죄하면서 살게. 처음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거 맞지만 나 자기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진심이야. 정말 미안하면 나한테서 떨어져. 너한테 혼인무효 소송 걸 거야. 니네 엄마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 마음에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두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한테 매일 빌면서 연락 오는 아내한테 별 감정 따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장남에게 치여서 자기 의견 따위 없이 살아온 아내의 인생이 불쌍하고 가여워 보이더군요. 2주 후 법원 출석장을 받았는지 장모님께서 연락이 왔었어요. 또 뻔뻔하게 죄를 인정 못하고 소송 취하하라며 화부터 내시더군요. 장모님의 성질이 더러운 줄은 알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자는데도 저한테 전화로 욕을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참 못 배워먹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비용까지 전부 대주신다고 했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아이가 불쌍하다길래 우리 자식 아니라고 정태라고 했습니다. 저라고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아내가 방치한 아이를 1년 동안 저 혼자 키웠었고요. 그런데 딱 하나, 장모님 때문에 그쪽 가족과는 인연을 끊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정 때문에 아이를 거둬들이면 나중에 무조건 돈 내놔라 할 인간이었거든요. 장모님이 제 부모 욕까지 하면서 성질 돋구길래 무릎 꿇고 빌면 생각해보겠다 했는데 자기 자존심이 먼저인지 머리 회전이 느린 건지 죽어도 사과를 안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글을 적으면서도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어제가 마지막 선고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소송에 항소하지 않아 패소했고요. 그런데 장모님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화를 내다 법정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이제 장모님도 아니군요. 아줌마네요.
그 성질 더러운 아줌마한테 그동안 카페에서 영업방해로 피해받은 금액과 무단 취식하면서 매니저 힘들게 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한 번에 소송 걸어서 총 1,000만 원 받기로 결정났습니다. 길었던 손해배상 소송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전처는 장모님한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하네요. 장인어른은 장모님 기에 눌려서 절대 자기 의견 안 내세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다 못해 아내를 감싸고 놀자 장모님이 장인어른까지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처는 전 약혼자에게 염치불구하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도 참 대단한 게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이까지 둘이서 같이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더 복수하길 원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이게 끝이네요. 저는 더 이상 복수하고 싶진 않아요. 전처가 이때까지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 안 들어도 뻔하니까요. 죽어도 장난만 생각하고 전처를 이용해 먹으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참 여러모로 대단한 아줌마네요. 다행인 건 장모님께 카페를 내주지 않아서 제 사업은 문제가 없이 다시 일어섰어요. 물론 재판 중에도 카페에 나가서 평소보다 2배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과거는 잊고 돈이나 벌려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됐으니까 털어버리고 제 인생 살려고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인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면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